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정면 돌파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가 목요일인 10일 오전 10시 반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른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을 넘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학조사에 군과 경찰이 투입됩니다. 방역단속을 피해 호텔방을 빌려 룸살롱 영업을 하던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갖추고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한때 청정 연료라며 설치를 지원했던 나무연료, 화목보일러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불도 자주 나고 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지만 안전 규정이 없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은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겁니다. 이 방역당국은 다음 주엔 하루 900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 두기는 3단계로 격상됩니다. 이 3단계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사실상의 셧다운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수도권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지 2주나 지났고 실제로 이동량도 꽤 줄었는데 왜 확진자는 늘어만 가는 걸까요? 김단비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 도심 거리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은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지만 날이 추워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하도 많고 이 동네가 이발소, 식당 이런 게 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환기나 그런 거 좀 잘 되나요? 되기는 뭘 돼요? 안 되니까 그래.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 식당에선 36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11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5월 클럽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 일대 술집에선 새로운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 5곳에서 최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문자 기록을 토대로 379명의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집단 감염도 늘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된 울산 남구의 요양병원에서는 7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당장 수도권은 자정부터 2.5단계로 격상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이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역학조사에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라며 총력전을 지시했습니다. 코 속에 이렇게 면봉을 넣었던 진단 검사 방식도 훨씬 편리해집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인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젊은 층이 편리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 검사를 확대하고 15분이면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무증상 감염자를 찾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 102명, 지자체에 203명뿐인 역학조사관이 매일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추적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군, 경찰 인력 등이 투입되면 역학조사 정보 입력, 추적조사 지원, 검체 이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단검사 방법도 확대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외딴 지역 응급실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속항원 검사가 사용되고 타액 검사 방식도 새로 도입됩니다. 코 속 깊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까다로운 방식이 아닌 침만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검사 방법보다 정확성은 떨어져도 요양병원이나 단순 증상자들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어 검사량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고려대 약학대 김정기 교수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는 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주말에 신규 확진자가 60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사 건수가 한 10,000건 정도가 평일 대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양성률이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검사하지 않은 10,000건을 계산하면 네. 한 400명 정도가 추가돼야 되는 거고 600명 플러스 400명 하면 1,000명이 넘어가는 수치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각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빨리 3단계라도 올려야 된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마스크를 그러니까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내 환경이 놓여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부분인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금 현 단계에서 포장으로만 진행되는데 네. 식당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환경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일상생활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앞으로 2주 또는 그 이상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강력하게 이 부분을 통제를 해야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효과가 발휘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실제로 영위를 하고 그리고 경제생활도 영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군과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역학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인력의 숫자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방역조치, 그러니까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초기에 비전문가들이 대거 투입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역학조사상의 혼동 그리고 네.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굉장히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투입 전에 적어도 최소한의 교육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군과 경찰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네, 또 이 영국은 내일부터 이제 백신을 접종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곧 수급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 백신을 빨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히 이 부분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 실제로 10년 정도 걸려서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을 채 1년도 안 돼서 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안전성이나 아니면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열음을 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분수령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도 굳혔습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혼란 전국을 두고 죄송하다면서도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강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동안 윤 총장 해임이냐 자진 사퇴냐 오락가락했던 여권도 청와대에 이런 입장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강지혜 기자가 오늘 대통령 발언 내용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14개월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 간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혼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전쟁 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짓밟고 돌격 앞으로 진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공수처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오늘 민주당도 결의를 보였습니다. 내일과 모레 야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동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침부터 공수처 출범을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 절차는 밟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안 처리 수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로 못 받고 국민의힘이 시간을 벌기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참석시켜 수적 우세로 무력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안건조정위원회 내일 열고 내일 전체에서 처리하게. 민주당은 내일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모레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내 공수처 출범도 가능해집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당은 결국 몸으로 공수처 막기에 나섰습니다. 시위와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강은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으로 피켓을 들고 몰려듭니다. 의회 독재, 친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긴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잘못이 감춰질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개, 돼지고 바보입니까?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 쓰인 근조 리본을 단 채 의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주의 위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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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한편 오는 9일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표결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회기가 종료될 경우 그 다음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저지는 시간만 잠시 미룰 뿐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확히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방금 끝났는데요. 이 검찰의 판사 문건 작성이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 판사들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회의 장소인 사법연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회의 결과가 방금 나왔죠?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 결과가 조금 전인 오후 6시 50분쯤 공개가 됐습니다. 판사 관련 문건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도 오늘 안건 중 하나였는데요. 이 판사 문건에 대해서 전국 법관들이 집단으로 의견 표명을 하는 방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국 판사 대표 120명이 참석했는데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을 신중해야 하고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겁니다. 다만 판사 관련 문건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판사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문건에 대해 전국 판사 대표 차원의 의견 표명을 자제한 건 중대한 법관 독립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내부 의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미뤄졌던 징계위원회가 10일에는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윤 총장에게 시간까지 통보가 됐다면서요. 네, 법무부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게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징계위를 열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날 징계위를 열기로 최종 확정한 건데요. 윤 총장 측이 그동안 법무부가 감찰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했고 징계위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더 이상 일정 변경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회의 당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식은 잠시 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담이 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이 라임돈줄 김봉현 전 회장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만간 검사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이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총장이 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검사 술접대 의혹.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펀드 사기 피해를 일으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김 전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술접대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오늘의 입장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윤 총장 징계 사유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공정했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 총장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김봉현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 복귀 이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원전 관련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지요. 검찰은 이들 외에 또 다른 산업부 사무관 컴퓨터에서도 원전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의 컴퓨터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업부에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앞서 산업부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습니다. 이 중 120건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 중 삭제된 자료가 포함됐는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료 삭제를 주도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은 지난 4일 구속된 상황.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한 공무원들을 구속한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집행 과정이 합법적인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수사란 겁니다. 산업부 공무원 구속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구속으로 수사의 동력을 찾은 대전지검 수사팀의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검찰이 판사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판사들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결과 이야기하기 전에요. 자, 오늘 판사들이 이 문건 때문에 모인 건 아닌 거죠? 네, 법관 독립 등을 논의해서 이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모이는데요. 원래 하반기에는 12월 초, 그러니까 이맘때 즈음에 모입니다. 이번 사태와 좀 아주 공교롭게 시기가 겹친 거죠. 전국 법원별 인원을 고려해 선발한 판사 대표 125명이 회의 참석 대상입니다.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중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입니까? 네, 이 부결이 된 만큼 그동안 공소유지 업무의 일환이라고 윤 총장이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이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법관 대표들은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찬성 쪽에서는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 판사 관련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법관회의 차원의 표명은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또 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원안에 수정안까지 제출이 되고 표결이 붙여졌는데요. 의견을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마침 오늘 윤석열 총장 측이 이 판사 문건에 대해 반박하는 또 자료를 내놨어요. 무슨 내용이죠? 네, 미국 연방 판사 영감이라는 자료입니다. 윤 총장 측이 내세운 건 도티라는 판사의 학력 등을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 5문단 정도의 법조인 세평입니다. 해병대 출신이다, 지각하지 않는 게 좋다, 친정부적이다 등 이 내용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평이 사찰이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원래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네, 정확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징계의 핵심 쟁점이 될 판사 문건, 그중에서 추 장관 측이 가장 문제 삼은 세평 수집이기 때문에 이 해외 사례를 통해서 반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관련 문건은 세평이 한 줄, 2줄 정도인데요. 이에 비해서 미국의 판사 영감은 이 양도 많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윤 총장 측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결국 사찰이라는 이 프레임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를 앞두고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사흘 뒤로 징계위가 잡혔고 시간까지 정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떤 변수들이 있죠? 네, 일단 윤 총장 측에는 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이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이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고요. 확률이 높진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 징계위 전까지 결정을 서두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와 월성원전 수사 등도 징계위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 비리를 은폐했냐, 또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 이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빠짐없이 챙겨서 보도해 주시죠.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진행했던 부동산 정책, 도시재생 사업이죠. 서울 1호는 종로구 창신동 일대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온 도시재생 사업,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재생 예산 900억 원이 투입된 창신동 일대입니다. 낡은 집과 비좁은 골목, 주차 공간도 부족해 큰 길에는 차량이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좀 좋아졌어요? 무슨 모르겠어. 이동네 별로 많이 좋지는 않았어. 도시재생을 하면서 900억을 갖다 부었는데 그렇게 달라진 건 없다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단식을 얘기했고요. 창신동 도시재생 사업은 변창흠 당시 SH 사장이 주도했습니다. 7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전망대를 세웠고 계단을 수리했습니다. 계단이 돌계단으로 바뀌고 다른 부분이 군데군데 페인트 칠도 새로 했지만 주민 반응은 차갑습니다. 쓰러져. 오래돼서 금가고 새고.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는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2월 4일 31%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한 800명이 좀 넘습니다.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이 떠나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주택 전문가다. 빵점 부동산 정책 실행가. 변창흠 후보자를 두고 여야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치열한 인사청문회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첫 출근길에 나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있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할 거다. 민주당도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주택 전문가로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방점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다름 아닌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변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 임대부 주택 등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또 5년 전 공동저서에서는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정당이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자가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누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독립운동에 비유했습니다. 검찰개혁과 독립운동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장 의원은 추미애 장관 퇴진, 독립운동 시끄럽다고 친일하자는 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을 친일, 군부 독재 등에 비유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장 의원에게 의무를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에는 동의하면서 추 장관이 싫다고 검찰개혁 가치까지 부정하는 건 독립운동하는 삼촌이 밉다고 친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논리라고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 여권 정치인이 추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게 비유했던 기억도 나는데 네. 이 국민 여론은 이런 여권의 호평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추미애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았습니다. 장경태 의원 말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친일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나왔죠. 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떨어진 37.4%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핵심 지지층인 광주, 전라에서 14%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여성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을까요? 민주당은 이건 회초리다. 공수처법이 지지부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 지지층이 실망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대통령도 이제 공수처법 통과 의지를 밝혔어요. 네. 이렇게 이제 공수처법이 마무리가 되면 떠났던 핵심 지지층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가 보죠. 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는데 추미애 장관이 불을 붙인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 지지층 내부 분열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올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하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과 내홍.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9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사과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이 당내 반발이 꽤 크던데요. 강행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친이계인 장제원 의원은 사과 주체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고요. 배현진 의원은 뜬금포 사과를 하겠다면 문재인 정권 탄생 자체부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은 과거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지냈으니까 이 네.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네요. 네, 사과 자격을 문제 삼은 건데요. 당무 감사를 통해서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 등 강성 보수 인사들을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김 위원장의 반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어쨌든 과거와 끊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과 30, 40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를 할지 말지는 김 위원장의 선택이지만 이렇게 내용이 심한 상황이라면 국민 입장에서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진심으로로 정해봤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중도층 더하기가 될지 보수 빼기가 될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고 나무를 연료로 쓰는 화목 보일러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네, 제 뒤로 긴 연통이 보이시죠? 저게 나무를 뗄감으로 쓰는 화목 보일러라는 건데 이 화목 보일러 때문에 요즘 각 지자체마다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나무 타는 냄새가 납니다. 100m 떨어진 집까지 연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통내가 다 연기해. 바람 안 불 때는 쫙 가라앉아서 안개처럼 이렇게 스며들어. 안 빠져나가. 겨울 되면 창문 문 열어요. 민원을 제기해봐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온종일 나무를 떼는 겨울철엔 이웃 사이에 다툼도 벌어집니다. 옛날에 뭐 기차 나간 기차에서 연기 올라오는데 많이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지. 안 싸우고 쫙 가야 되는데. 정부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청정 연료라면서 설치 지원금을 주며 화목 보일러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안전관리 규정도 만들어 놓지 않고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실제로 화목 보일러 연기를 분석해보니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해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기름 보일러보다 난방 유지비가 싸다는 이유로 지금도 농어촌과 사업장에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떼다가 석유 뗄라니까 본전 생각나서 뿌릴게요. 나무 이렇게 떼면은 다 켜놔도 뜨뜻하게 사는데 석유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는 못 떼잖아요. 문제는 가스보일러와 달리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전국에 화목보일러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일러를 집주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이 보일러를 직접 개조하거나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화재 위험이 더 높은데요. 여기도 방문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혹시 불씨라도 튀면 주택까지 불길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지난 5월 축구장 150개 면적인 123헥타르를 태운 강원도 고성 산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 중 화목보일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통과 그 지붕이 닿는 그 부분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돼서 바로 옆에 뭐 가스통이라든가 뭐 기름통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마 물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탔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을까라는 굉장히 공포심이 많이 있었죠.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나가봤습니다. 연통 열기에 지붕이 그을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과열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이 외벽이 이런 가연성 외장재인 샌드위치 판넬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불만 넣고도 가니까 못 봤죠. 오늘 써봤네. 오늘 써 보니까 여기가 저 끄실러졌네. 집공사하다니까 저거 타고 있는 거. 주변의 인화물질을 치우고 주기적인 청소가 기본적인 화재 예방법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90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열을 감지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런 헤드예요. 지난해 뒤늦게 사용 지침이 마련됐지만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는 다른 보일러로 대체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규정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신설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호입니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될수록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여기저기 꼼수 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텔방을 빌려서 룸살롱 영업을 하던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지난 3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손님 2명이 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근처 술집을 찾았는데 업주가 밤 9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하니 호텔로 옮기자고 안내한 겁니다. 호텔 방에는 노래방 기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호텔방 룸살롱은 가격 시비에 불만을 품은 손님의 신고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편법으로 영업을 하며 바가지를 씌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호텔 비상구에서 업소용 양주와 얼음통을 확인한 겁니다. 인근 상인들은 코로나19 방역 단속이 강화된 이후 이런 영업 방식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호텔과 술집 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음식점 대신 파티룸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 파티룸과 게스트하우스에서의 모임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만 금지할 뿐 사적 모임은 막지 않습니다. 개인이 빌려서 개인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방침과는 무관하세요. 파티룸의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각 지자체 관리 감독에 허점도 생깁니다. 저희도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다 전화를 해보고 방역당국 거기도 전화해봤는데 딱히 뭐 숙박업소가 아니어가지고 걱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오르지만 방역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라리 뉴스 김민곤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mRNA 방식을 쓰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람의 유전 정보, 즉 DNA를 변형시킨다는 주장 있는데요. mRNA 백신의 원리부터 살펴봤습니다. 전달자란 뜻의 메신저를 붙인 mRNA는
신체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이 돌기 정보를 전달해서 돌기를 만들고 대응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공격하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는 원리죠. 하지만 해당 글의 주장처럼 백신 접종이 사람 DNA를 변형시키려면 DNA를 보관하는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mRNA가 세포 핵으로 들어가거나 DNA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복수의 전문가에게도 문의했는데요. DNA 변형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mRNA 백신이 처음 상용화 되는 만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관찰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해 공유된 영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설명하며 MRC5라는 세포주가 사용돼 낙태된 태아의 폐 조직이 백신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일까요?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백신 개발에 MRC5 세포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개발에 사용된 건 HEK293, 1970년대 초 태아에서 유래된 세포를 복사하고 배양한 건데 이미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주장 해외에서 먼저 확산돼 외신에서도 가짜뉴스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안에 태아의 폐 조직이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여러 가지로 궁금하실 텐데 영국이 내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V-Day라고 부르기로 했다는데 역사상 가장 차가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효과 90% 이상이라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도버 해협 건너 영국 거점 병원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영하 70도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만큼 드라이아이스로 채운 특수 상자에 담겼습니다. 영국은 내일을 V-Day로 정하고 세계 최초로 대규모 접종에 나섭니다. I can confirm that the UK i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a clinically approved coronavirus vaccine for supply.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 50개 병원에서 동시에 이뤄집니다. So we are aiming for those aged over 80, care home staff, and then of course our health and social care family. 접종을 마친 노인들은 부작용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병원에 머문 뒤 귀가하고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2천만 명에게 면역을 생성시킬 수 있는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구매했는데 이번 주에 80만 회분을 우선 접종합니다. 영국 정부는 공간이 넓고 주차가 쉬운 축구 경기장과 경마장 등 전국 천여 곳을 백신 센터로 개조해 앞으로 센터마다 하루에 5천 명씩 접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은 35%에 불과하고 곳곳에 접종 거부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94세 고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의 남편 99세 필립 공이 직접 백신을 맞고 대중에 공개해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코로나 때문에 밤 9시 이후 술집과 식당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어기고 달아나다 경찰을 차로 치는 등 곳곳에서 갈등도 많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한 술집. 통제 조치에 반대해온 주인이 경찰을 차로 들이받고는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이 술집 사장은 손님 스스로 감염 위험을 감수할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은 술집 앞에서 동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근 자영업자들도 경찰에 달려들며 항의했습니다. This man was arrested for trying to earn a living and pay his taxes. That is insanity. 미국이 술집과 식당 영업 제한을 하는 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최근 닷새 동안에만 100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I'm thrilled with the vaccine, but we won't have them for the most vulnerable Americans until February. So we need to do this now. 캘리포니아주는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대에 아예 자택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택격리 명령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이렇게 차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나 식료품 구입 같은 필수 목적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 승인을 앞두고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인다고 했지만 아직은 어두운 전망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시장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인물인데 요즘 평판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끌고 있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법원 판결이 나온 35건 중에 승소한 건 딱 한 건에 불과합니다. I think the logical conclusion is this is a common plan, a common scheme. It comes right directly from the Democrat Party and it comes from the candidate. 마스크도 없이 전국을 누비던 줄리아니가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줄리아니가 중국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쾌유를 기원했지만 올해 76세 고령의 줄리아니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발언 도중 2차례 방귀를 크게 뀌었고 그 소리가 고스란히 방송을 탔습니다. The answer that I gave you is they didn't bother to interview a single witness. Just like you, they don't want to know the truth. 개표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염색약이 섞인 검은 땀이 얼굴로 흘러내린 장면만 주목을 받았고 SNS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줄리아니는 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시장 소리를 듣던 정치인이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뉴욕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투병 중에도 현장에 달려나가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This was cowardly, it was awful, it was horrible. And again, the people of the city of New York are going to demonstrate, as we have when we've been tested before, that we're stronger than these barbarians. 하지만 지난 2008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은 후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작전 타임 도중 예상치 못한 감독의 말에 웃음보가 터진 선수의 당황스러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실수를 계속하자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정석이 형은 우리나라 넘버원, 너는 드래프트는 1순위. 뜬금없는 말에 웃음을 참는 선수도 있는데요. 최태훈 감독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진지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시대가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뉴스 상황에서 찾아온 완벽한 기회. 다이렉터! 그러나 아웃됩니다. 한송이가 주저앉아 속상해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영택 감독의 눈이 빛납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새끼손가락에 살짝 맞고 공이 나갔습니다. 한송이는 얼굴을 감싸고 안도의 포효를 합니다. 선수들이 벽을 쌓기 위해 자리를 잡는데요. 그런데 잔디에 누워있는 한 선수. 바닥에 깔려오는 공을 막기 위함입니다. 누워서도 습관이 무섭네요. 값진 승리를 챙기고 이관희가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하는데요. 힘 조절을 못해 동료를 움찔하게 만듭니다. 눈을 불을 켜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딱 하더라고요. 손을 뺐는데 그래서 좀 아팠거든요. 1.6초 남겨두고 던진 버저비터의 짜릿함, 엘리웁 덩크의 통쾌함.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시기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절기였는데요. 눈 대신 초미세먼지에 뒤덮인 하루였습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강한 찬바람이 밀려들면서 먼지가 해소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는 대신 다시 영하권 추위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 파주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도 계속해서 싸늘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바람
바람까지 더해져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일 기준으로 산불 위험 등급을 한번 살펴보면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고 영남 일부 지역은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을 피하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일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맘때면 들려오던 이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이 가게에는 폐업 고지가 붙었습니다. 커피숍 수다도 이 송년회 모임도 그냥 일상이 멈췄습니다. 추위보다 답답함이 더 견디기 힘든 겨울인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 이 마지막 고비, 우리 모두 특별한 각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